번째 강연은 레티널의 하정훈 CTO님을 모시고 AR 월드 엑스포 AW의 기술 동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정훈 CTO님은 레티널의 공동 창업자로 현재 CTO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럼 하정훈 CTO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티널 기술이사 하정훈입니다. 원래 오늘 강연 주제가 AWE라는 월드 AR, VR 엑스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말고도 XR 관련돼 있는 전시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AWE뿐만 아니라 SPIE 포토닉스 웨스트에서 하는 AR, VR, MR이라는 전시회, 그리고 SID 디스플레이 학회에서 하는 전시회까지 함께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한 해의 전반적인 좀 각 전시회마다 좀 방향성이 틀리거든요.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얘기하려면 이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PI는 1월에 열리고 SID는 디스플레이 전시회는 5월, 그리고 AW는 6월에 열립니다. 물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열리지 않거나 AW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열리고 거의 뭐 한 7개월도 안 돼서 다시 한번 열리는 이런 좀 이례적인 상황이 좀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올해의 AR, XR, VR의 트렌드가 어떤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I, AR, VR, MR입니다. 기본적으로 포토닉스 웨스트에서 6일 동안 진행되는 전시회 중에서 이제 별관에서 AR, VR, MR을 집중적으로 세미나 혹은 전시회를 진행을 하고요. 올해로는 이제 4회째 개최되고 있습니다. 참가 기업 중 이제 대기업에 인수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전시회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놀스포컬, 웨이브옵틱스, 놀스포컬 같은 경우는 구글에 인수됐고요. 웨이브옵틱스 같은 경우는 스냅에 인수됐고, 컴파운드 포토닉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코로나 영향으로 전시회 규모는 올해 작년 계속 축소는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풀리긴 했지만 이거는 1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SPI 포토닉스 웨스트에서는 또 엄청나게 확장되지는 않았다. 다만 연도마다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로 여기서는 조금 더 산업성에 가까운 내용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쇼트라거나 호야라거나 단순히 렌즈의 성능, 설계가 아니라 거기에 서플라이 체인이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듯한 그런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재료, 고글절 소재,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장비, 뭐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단순히 이제 완제품 제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긴 했지만 과학 제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과학 제품에서 콜리메이터만 혹은 컴바이너만, 과학 엔진만, 이런 식으로 서로 좀 분업화가 되어 있는 업체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와서 함께 조금 전시를 한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 외에도 뭐 전시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주요 발표 내용들을 보시면은 아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SID 이제 디스플레이 윅 2022입니다. 2022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간 약 6일간 진행됐고요. 기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의 제일 유명한 디스플레이에 대한 학회자 전시회인데, 이게 재밌는 점이 디스플레이 분야의 대표적인 전시로 60주년이 됐는데 최근에 AR 분야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TV라거나 잠시만요.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TV라거나 핸드폰 패널 같은 게 그 전에 주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AR, VR 관련되어 있는 주제로 발표되는 경우 SID 학회 내에서도 다른 주제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은 참가자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됐고요. 뭐 여기엔 적혀 있지 않지만 주요 기업들 뭐 애플, 구글, 뭐 LG, 삼성 같은 뭐 일반적으로 전체 디바이스를 만든다고 하는 업체들의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행사 기간 전반에 걸쳐서 AR, VR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50건 이상의 발표가 진행되었고, 뭐 인원 참석도 다른 데에 비해 굉장히 압도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WE USA 2022년입니다. 뭐 그 전 단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약 11월쯤에 한번 열렸고 그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열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 축소된 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AWE 자체의 방향성은 사실 그 전과는 좀 다릅니다. 이제 좀 새로 만들어진 기존의 두 학회 같은 경우는 원래 있는 디스플레이 학회라거나 과학 학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AR, VR이 좀 추가적으로 해서 좀 뭐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 AWE 같은 경우는 AR, VR, XR, MR 관련돼 있는 전문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작은 내용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작다라는 게 AR, VR, XR, MR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은 거지 나머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AR, VR만 따로 떼놓고 보면 그렇다고 이제 크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다만 특징적으로는 다른 전시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산업성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AWE 같은 경우는 그것 반 절반은 또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은 공개를 하고 이제 교류를 펼치는 그런 전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디스플렉스, 뭐 디지랜드, 뭐 투즈 같은 이제 메이저 이제 주요 하드웨어 기업들도 참석을 하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약 제가 4년 정도 참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홀로렌즈, 매직립 이런 같은 전체적인 좀 디바이스들은 이제 잘 나오진 않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약간 서플라이 체인이 좀 더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업체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덕트로 이미 다 인수되어 있는 업체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전시회에 다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 같은 경우는 이미 디바이스를 만들고 매직립 2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바이스를 확정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거나 이런 쪽으로의 방향성을 트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인수되어 있는 업체들도 이런 전시회에 잘 나오지 않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정 글로벌 기업과 뭐 NDA라거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여기 나오는 것 목표 자체가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시장을 활성화할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점유율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 그거에 대한 이득을 좀 취할 수 있는 데가 많다 보니 뭐 이미 어느 정도 업체와 서플라이 체인이 구성되어 있는 애들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AWE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과학 학회와 디스플레이 학회라서 이제 주로 이제 하드웨어 쪽이라 그러면 AWE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도 꽤 많이 참석해 있는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스타트업들이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SPI AR, VR, MR에 대한 사진입니다. 뭐 앞에 어떤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요. 뭐 디스플렉스, 뭐 오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좀 특징을 좀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세 가지의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시스루 VR을 계속 미는 업체가 있고요. ROE 업체가 있고 DOE, HOE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프리즘 광학계는 사실상 거의 전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드웨어 그 프리즘 광학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업체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얹을 제품이 없다 보니까 주로 뭐 거기다가 이제 프리즘 광학계 같은 거 두꺼운 것들을 착용해서 쓰긴 하고 있지만 광학계 자체로 그거를 호응을 받는다거나 주목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광학계 약 세 가지 정도라면 ROE 계열, DOE 계열, HOE 계열 그리고 뭐 저희를 사실은 거기에다가 집어넣긴 합니다만 뭐 레티널 같은 기하 구조 광학 뭐 핀틸트라고 저희는 이름 붙였지만 대충 이렇게 약 4개 정도의 타입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DOE, HOE 같은 경우는 디스플렉스, 웨이브 옵틱스, 홀로렌즈 같이 다양한 업체들이 해서 제일 주류라기보다는 제일 많이 공개돼 있고 비슷한 걸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DOE 계열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가이드 계열 쪽이죠. 이 단점에 대해서는 좀 뒤쪽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I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브 가이드라고 하는 하나의 것들, 이제 하나의 그 과학계죠. 과학 모듈인데 그 모듈을 기반을 가지고 설계, 소재, 공정, 뭐 옵틱 엔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업체에서 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웨이브 옵틱스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고 있고요. 쇼트 같은 건 그거의 소재를 만들고 있고요. 공정도 마찬가지고 에틱 온진 같은 오술람 같은 데서 서로의 하나의 모듈을 만드더라도 여러 가지 업체가 나누어서 그것을 분업,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한다면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에 스마트 AR 안경이 나올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다른 업체들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현재로는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양산을 먼저 해야 된다. 양산을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핵심 키워드다라는 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SPI까지도 그 기조가 좀 유지가 되었었고요. 근데 다만 실제로 1월이 오고 2월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웨이브 가이드 계열 같은 거 가지고 실제 제품을 만드는데 좀 크리티컬한 문제 쪽이 광학이 아니라 그거 광학을 쓰는 디바이스 쪽에서 좀 많이 나타난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계를 여기까지는 설계, 소재, 공정, 음질, 옵틱 같은 거를 서로 나눠서 리스크 분산을 해서 살아남는데 그리고 가격을 더 싸게 만드는데 좀 집중을 했었는데 여기 투자된 설비들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물량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웨이브 가이드의 기술의 성능 향상을 위한 시도가 줄을 이뤘습니다. 이 SPI에서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왜냐면은 단순히 뭐 과학의 뭐 퀄리티, 컬러, MTF 아니면 FOV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전이 아니라 기존의 공정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소재를 좀 더 개선을 해서 이런 기존에 어느 정도 완성돼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평이 지배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분협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자라는 데 좀 집중되어 있던 올해의 기조였습니다. 주로 규모 확장 그리고 싸게 어떻게 만들 거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누군가 만들어줄 것이니까 올해까지 목표였으니까 였는데 이게 좀 많이 꺾여 나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월까지의 기조였고요. 5월쯤 SID 디스플레이 위크에 가면서 좀 기조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비즈니스 포럼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발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규모 자체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모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좀 딜레이되고 있다에 대한 평가가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핵심은 딜레이되고 있다입니다. 즉 지금까지 양산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1월까지만 하도록 이걸 누군가 선택을 해서 이걸 제품을 만들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걸로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다라고 판단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많았던 걸로 일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기술이 아니다. 조금 더 방법을 찾아와야 된다라는 약간 리젝이 좀 돼 있는 상황인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은 유지를 한다. 이 제품을 가지고 AR이 주류가 될 거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의 한계점, 특히 지금의 좀 한계점을 주로 얘기할 때는 웨이브 가이드 쪽을 주로 핵심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아까 보셨던 사진과 같이 퀄리티, 이미지 퀄리티, 즉 컬러감이라거나 혹은 제일 크리티컬하게는 전력 소모량입니다. 전력 소모량이 너무나 많이 차지한다는 게 웨이브 가이드의 좀 핵심적인 기술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한계점이 있다. 즉 처음에 업체들에서는 1월까지만 하더라도 엔지니어들이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광 설계 이후 뭐 MTF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위주로 좀 중요시 여겼다면 갑자기 이게 디바이스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 건데 해서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 보이는 것보다 잘 보이는 것도 잘 보이는 건데 전력 소모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안경으로 못 만들겠네 라는 판단이 섰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바이스까지 가는 데서 조금 한번 부러진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단순히 지금 현재로는 그냥 성능만 보고 FOV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성능, 특히 광효율 쪽에 대해서 좀 보는 게 방향성이 좀 있었다. 특히 그 부분에서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게 이제 어떤 전시회를 가든 어떤 학회를 가서 누가 발표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4가지 정도의 기술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각 기술에 대한 한계점이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확해지고 있다기보다는 명확해진 상황입니다.
여기 요 발표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보여드릴 발표가 이제 기술 발표인데 그래서 우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쪽 광학계에서 조금 권위 있으신 분인데 AR, VR 라이트 엔진의 이제 오버뷰에 대한 주제 강연. 뭐 우 교수뿐만 아니라 방금 이전에 드렸던 것들도 다 이런 경향성의 발표였습니다. AR, VR, 특히 AR에 들어가는 광학계의 대표적인 거 웨이브가이드 DOE, 웨이브가이드 HOE, 그리고 루머스의 ROE, 그리고 레티널의 핀 틸트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기술에 대해서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걸 전제를 깔고 각 기술의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것들을 이제 소개를 쭉 하셨습니다. 즉 이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이 아예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각각 기술 특히 DOE, HOE, 웨이브가이드 계열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좀 기술적 한계에 좀 다다랐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이제 컴바이너뿐만 아니라 광학계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 엔진, 라이트 소스죠. 라이트 소스, 광학 엔진, 컴바이너, 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같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향후에 AR, VR 사용될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서 정리를 했다라는 거는 이미 장단점이라거나 뭐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표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 교수님의 발표였다. 네, 지금까지 AWE는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사진 정도로 좀 첨부를 하게 될 거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SID, AWE, SPI 이 세 가지 전시회에 대해서 이제 기술 트렌드, 기술을 좀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E 웨이브가이드 계열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지적받고 있는 것 중 두 개 중에 하나는 색상 균일도입니다. 이거야 뭐 근데 기술적으로 좀 한계에 다다랐다. 그리고 만들기가 좀 어렵다. 물론 만들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시도 같은 것들이 홀로렌즈 2 혹은 매직랩 2회 같은 경우에서는 색상 균일도를 하기 위해 뭐 액티브 컬러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들을 해서 동공의 위치에 따라서 컬러가 바뀌는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는 이걸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눈의 위치에 따라서 색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입력해 놓고 그거를 역보정을 통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시도를 했지만 홀로렌즈 2에서는 그게 썩 효과는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들의 레퍼런스 같은 경우 오른쪽 아래 링크에 있으니까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색상 균일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노 구조를 좀 복잡하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 공정 난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율, 가격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홀로렌즈를 포함한 웨이브가이드, DOE, HOE는 더욱 더 심하죠. DOE는 그래도 RGB 샘 파장을 나눠서 쓰기 때문에요. 근데 HOE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그래도 이 DOE 웨이브가이드 계열에서는 좀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좀 물리적으로 어렵다. 개선은 이루어지겠지만 뭐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물론 뭐 실리콘 기반 반도체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요. 다만 무슨 얘기냐면 뭐 지금 당장으로는 이건 제일 좋은 기술이 아니지만 거기에 엄청난 돈을 때려 넣으면은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다만 엔지니어들 쪽에서는 물리적인 한계는 좀 명확하다는 이제 의견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뭐 DOE 소재의 파장에 따른 광효율을 바꾼다거나 혹은 뭐 그걸 아예 액티브하게 역보정을 한다거나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결국엔 단점 같은 것들이 추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발전이 좀 더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게 다 화이트 컬러를 뽑아낸 건데요. 뭐 왼쪽 같은 경우 홀로렌즈 1, 오른쪽 같은 경우 홀로렌즈 2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라이트 소스랑 이제 웨이브가이드 계열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가장 근본적인 원리인 이제 엑시피필 익스펜더에서 빛이 도파되면서 특정 영역에서는 R이 죽고 특정 영역에서는 G가 죽고 특정 영역에서는 B가 죽고 이런 현상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1세대 발표 후 3년 기발 기간이 있었지만 컬링 유니폼피니티는 발전이 없었고 혹은 더 악화됐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매직립 1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다만 매직립 1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물리적 한계를 도달했다에 대한 의미는 아니고요. 거의 그것보다는 원래 매직립 1에서는 DOE를 6겹을 썼습니다. 초점고리 2개를 만들기 위해. 근데 그것들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사실은 개성을 많이 잃었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매직립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 아이 트래킹 기능, 무슨 기능 그거를 다 안경에다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대에서는 최적화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넓은 광학계 밝기는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하고 무게에 대해서는 과감히 포기하고 인더스트리 쪽에서 쓴다 그러면 우리 걸 써라. 센서 같은 것들을 최대한 과감히 포기하고요. 초점 거리의 조절 이런 것들 최대한 다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걸 또 어느 정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광학 그 컬러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 눈에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개선은 됐다. 홀로렌즈 2처럼 악화되지는 않았다. 앞에 매직립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시회에서 주로 발표하지 않고 프라이빗 룸에서 주로 발표했기 때문에요. 이거를 사실 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제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리는 정도밖에 전달 못 드린다는 점 죄송합니다. 또 디지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그램 이쪽은 HOE 쪽 쓰죠.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컬러가 굉장히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각 R, G, B 원색 계열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웨이브 가이드에서는. 근데 화이트, 색 복합 컬러를 쓸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밸런스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즉 매직립 2에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원색 계열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게 됐죠. 이게 그 단점을 최대한 안 보이게 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입니다. 홀로렌즈 같은 경우도 저기 가운데 있는 웨이브 가이드 특유의 저런 RGB 무지개색 번지는 것 자체를 아예 홀로렌즈 2의 로고에다 박아버렸죠. 이것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희화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안 되기 때문에 로고에까지 갖다 박아서 익숙하게 하겠느냐. 그게 안 되니까 원색밖에 표현을 안 하네. 약간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색상 규율 또는 외부 가이드에서는 계속 시도는 하고 있고 태클이 걸리고 있지만 뭐 약간 유연한 상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 가이드에서 이제 취급 용이성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홀로렌즈 1, 2, 뭐 매직립 1, 2 할 것 없이 렌즈 보호 커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즉 앞면과 뒷면에 모두 다 DOE 소자 혹은 전반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흠집 혹은 습기만으로도 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게 되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직결적으로 두께와 연결되게 돼 있죠. 혹은 뭐 양산성도 마찬가지고요. 조금이라도 최대한 얇게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RGB 때문에 세 겹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보호 커버까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렌즈만 가지고 전시회를 해서 하루 이틀은 버티겠지만 이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몇 년을 쓰게 될 경우에는 내구성이 너무 취약하다. 취급 용이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호 커버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무리 두께가 한 레이어당 뭐 1mm 이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RGB 세 겹에 보호 커버까지 다 친다 그러면 그게 4, 5mm, 6mm, 뭐 심하면 한 10mm 넘게 되는 경우도 뭐 부지기 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잠깐 눈 가리기 아웅으로 그런 식으로 얇다라고 전시를 하지만 실제로 제품 디바이스까지 올라가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는 단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 외부 가이드에서는 그런 단점 같은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시회에서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통과는 뭐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결제를 통해서 통과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걸 제품화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크리티컬한 문제점 같은 것들이 현재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단점 중에서 이제 생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산성을 확보해 놓은 건 맞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쇼트라거나 이런 데서 만든 게 뭐 해봤자 300 마이크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수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조금 너무나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너무 얇으면 얇을수록 좋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트레이드 오프가 또 발생을 해버립니다. 수율도 문제지만 거기에 따른 광효율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두께를 얇아지는 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좀 얽히고 설키고다 보니까 이 트레이드 오프성에 대해서 점점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DOE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 자체는 만들긴 했지만 이걸 가지고는 뭐
옵틱 엔진과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얇게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HOE 같은 경우는 광금 소재에 따라서 레이저 간섭 무늬를 이제 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양산 수율 증가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DOE는 그래도 나노 인프리팅을 해서 롤러로 밀어버리면 되고 여러 개를 그냥 갖다 찍어버리고 반도체 공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HO 같은 경우는 빛을 한 번 하면 감광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양산 수율 증대에 대한 문제점이 좀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HOD 외부 가이드에서 생산성 경량화를 위한 플라스틱 기반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율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입니다. 유리에 비해 플라스틱이 가벼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양산 수율입니다. 단순히 소재가 아니라 플라스틱을 무언가를 만들 때 유리와 똑같은 공정, 연마 공정을 거친다 그러면 그건 사실 플라스틱을 만들어봤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플라스틱은 사출을 그냥 땅 해놓고 후처리를 살짝 하는 정도로 해서 그 렌즈를 광학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정밀도가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외부 가이드 계열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뭐 불가능하다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2018년부터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리고 실제로 전시도 했지만 그거에 대한 이미지 퀄리티는 좀 처참한 수준이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ROE에서도 이게 많이 시도가 됐었습니다. 뭐 루머스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기반을 하겠다는 얘기가 약 5년 전부터 있긴 했지만 뭐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제품이 됐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효율입니다. 저희 광학계의 광효율 같은 경우는 동종 광학계에 비해 많게는 100배, 적어봤자 4배 정도의 광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웨이브 가이드 계열 중에 이제 하나의 웨이브 가이드는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광효율 같은 경우에 하나의 눈에서 40도짜리를 만들어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1000니트짜리 그러니까 TV 이 정도 밝기의 화면을 만드는 단한 모듈 이거가 전력 소모량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확인을 해보고 계산도 해보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만든 업체에도 물어보고 했을 때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한쪽 눈당 8와트 먹는다. 8와트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마트폰이 전력 소모량이 2와트입니다. 한 눈당 8와트라는 거는 한 눈당 스마트폰 4개의 배터리를 써야 된다는 거고 이거 디스플레이만 그렇다는 겁니다. 전력 소모량 뭐 1와트 정도까지 뭐 더 들 수 있긴 하겠지만 전력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보조 배터리 큰 거 만짜리를 4개를 들고 다녀야지 우리가 이거를 안경으로 쓰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광효율이 낮으면 0.05%, 0.1%대의 광효율을 일반적으로 외부 가이드 계열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품의 성능은 전시를 하고 결정권자들이 볼 때 아 좋구나라고 했지만 실제로 디바이스를 만드는 부서까지 올라갔을 때 이것들이 굉장히 큰 크리티컬하게 좀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티널이 최근에 주목을 받게 된 이유도 다시 한번 원래 주목을 받긴 했지만 다시 한번 더 주목을 받게 된 이유도 이 광효율이 저희는 다른 데들에 비해 10배, 4배 이상의 광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와트 수준인 거죠. 저희 핸드폰 디스플레이 패널이 1와트 정도보다 먹는다 그러면 저희는 한 300mW, 0.3 정도 먹으니까 핸드폰보다는 안경이 더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요가 있더라. 실제 착용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선 이거 자체가 작은 것도 필요하지만 이걸 구동시키기 위한 배터리의 무게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즉 종합적으로 좀 시간 질문 시간을 아까 좀 요청이 많이 주셔가지고 질문 시간 좀 더 갖기 위해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AR 광학계 SPI, SID, AW를 참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참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광학계가 등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기술이 장단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계점도 명확해졌고요. 특히 웨이브 가이드 그리고 ROE 계열 기존에 만들어졌던 거의 한 10년, 20년 된 기술들에 대한 한계점이 명확해졌고 이게 기존의 그 업체들 혹은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그게 한번 꼬꾸라졌다. 그래서 그쪽 업계에서는 조금 비상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공장 서플라이 체인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거의 양산 시점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미뤄졌기 때문에 그쪽도 빨리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입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용 산업주 제품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커스터머용, 즉 소비자용 제품에 좀 더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그러면은
특수 목적인 산업용에서는 그래도 쓰이지 않는가 해서 그 산업용에 대한 시장은 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쪽은 뭐 좀 더 무거운 거 차고 다녀도 되고 하니까요. 뭐 굳이 컬러도 단색이어도 되고 이런 특수 목적 시장에 대해서 좀 하게 되고 이제 소비자용에 대해서는 약간 시장에 대한 니즈 같은 것들을 만족시킬 만한 기술이 아직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 LED의 기술은 여전히 단색 수준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마이크로 LED가 많다 하면은 그 광유율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극복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마이크로 LED 기술은 여전히 단색 수준에 좀 불과하고요. 이것들을 세 개로 프리즘으로 합쳐서 뭐 컬러로 만든다거나 이런 문제 혹은 단색으로만 안경을 만드는 특수 목적 시장에 사용된다거나 이런 수준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업체 간 분현협이 본격화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웨이브가이드 하나를 만든다고 한다 하더라도 디바이스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과학계만을 친다고 하더라도 컴바이너, 콜리메이터, 옵틱 엔진, 라이트 소스, 그 라이트 소스를 구동하기 위한 보드 생산 또 그걸 설계를 하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걸 하나를 한 업체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기술적인 난이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한 업체에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다 양산까지 뭐 초기 생산까지는 하지만 양산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대표적으로 루머스 같은 경우는 설계만 하고 그거를 설계를 생산만 하는데 뭐 쇼트에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협이 굉장히 본격화되었다. 다섯 번째는 대형업체 전시회 참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대형업체뿐만 아니라 대형업체에 인수된 업체들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DA 같은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각 업체들에 대해서 그 팀을 뭔가 정해진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1월까지만 하이고 지금 한 5월쯤 넘어왔을 때 트렌드를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뭐 몇 가지 좀 유니크한 기술들을 함께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견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6, 7, 8은 이제 하나의 키워드의 방향인데요. 처음에 2019년 이전까지는 성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화각이 더 커야 돼, 컬러가 더 좋아야 돼, 컬러까지도 아니야. 화각이 더 커야 돼, 폼팩터가 더 작아야 돼 하는 광학적 성능 그리고 폼팩터적 성능이었다면은 두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혹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양산성 문제였습니다. 이제 22년에 본격적으로 제품을 셀렉을 해서 팔 거니까 이걸 많이 만들어놔야 돼. 싸게 가격을 낮춰야 돼라고 했는데 그게 또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이후의 키워드는 다시 한번 광효율. 즉 처음에는 옵틱 엔진 성능만 가지고 있다가 생산성을 보다가 광효율을 봐서 실제 배터리의 크기 같은 것들이 필요해지는 점점점 이제 상용화에 가까워지는 키워드가 이슈화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다 왔다라고 보기에 마지막 키워드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부터는 본격적인 업체들이 특정 광학계를 선택을 해서 양산 준비를 하면은 한 2년 정도에서 3년 후에 그것들이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에 쥐게 되는 판매 같은 것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WE에 참석했을 때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대부분 이제 각 파트의 업체들 혹은 커넥션을 좀 만들기 위한 업체들이 있고요. 코핀, 디지렌즈, 뭐 투즈, 고어텍 같은 경우들의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놨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역시 실제 현장에 다녀오셨던 터라 더 유익한 강연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실증 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구매할 수 있는 AR 디바이스들은 사실 많이 구매해서 저희도 이제 체험도 해보고 그걸 이제 실증용으로도 이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뭐 AR 월드 엑스포나 그 SPI 이제 아니면 디스플레이 위크 이런데 가서 전시회 가서 물론 이제 시연 안 하는 경우도 좀 사실 저도 예전에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로 이게 착용했거나 체험하셨을 때 좀 괜찮았었던 제품을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착용했을 때 기준을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폼팩트 얼마나 안경 같으냐, 하나는 얼마만큼 잘 보이느냐인데요. 현재 그거를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제품은 외부 제품을 저희 거 빼고 외부 제품을 가지고 보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경형 폼팩터다.
그러면 무조건 단안입니다. 양안이 없습니다. 안경은 폼팩터다. 그러면 과학 성능이 안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놀스포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인수가 되긴 했지만 그걸 팀을 사갔다라는 표현을 하지 기술을 사갔다라는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그 안경형 폼팩터 같은 디지렌즈, 홀로렌즈, 디지렌즈, 놀스포컬, 투즈 같은 경우는 안경같이 만들었지만 과학 성능이 너무 좋지 않았고 또 과학 성능이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다 거의 헬멧 형태 혹은 안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경이 아닌 디자인은 안경 같고 내려놓으면 안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안경이 아니고 실제로 써보면 안경이 보통 이렇게 쓰여 있어야 되는데 안경이 이렇게 쓰여 있고 사진은 그냥 안경 같다거나 뭐 애니얼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좀 판매를 이제 메이저 업체만 주로 판매를 하긴 합니다만 좀 그래서 좀 비밀리에 개발을 했고 잘 커스텀용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안 하고 EV 킷으로만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저희 레퍼런스 디자인용 안경이죠. 티글라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좀 각광을 받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티글라스 같은 경우는 FOV는 한 22도 정도에 이거를 양안으로 만들었고 그게 광효율이 실제로 핸드폰을 꽂아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전력 소비량. 사실 그게 최근까지도 그게 그렇게 큰 장점인 줄 모르고 있다가 본 업체들이 뭐지? 이거 갑자기 이런 게 어디서 튀어나왔지? 이래서 이제 알게 됐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안경으로 봤을 때는 폼팩터적으로 좋은 거는 광학 성능이 떨어지고 광학 성능이 좋은 건 폼팩터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AR 안경에서 한 거는 잘 못 봤다. 그래서 아마 지금 AR 실증 센서에서 준비해 주신 디지렌즈 안경 그대로 좀 안경에 가깝다라고 하는 뭐 디지렌즈 아니면 놀스포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앱손 모베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안경이라고는 고글형에 가깝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 놓고 티글라스도 준비해 놨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안경이 있었냐에 대해서는 좀 노입니다. 없었다라고. 예. 네, 전반적인 AR 글래스에 대한 동향을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저희는 XR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고 또 이제 수요자의 니즈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VR HMD나 AR 글래스를 선택을 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그런 업체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매직립이나 이런 데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여지는 영상을 보면 화각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눈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발표에서 명확하게 기술의 한계가 있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화각에 대한 내용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홀로렌즈 1, 2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솔루션을 콘텐츠를 탑재한 솔루션을 수요자한테 보여줬을 때 이제 영상에서 보여지는 그걸 보다가 화각이 조그만 거 보고 이 정도밖에 안 보인다라는 실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전시회나 여러 군데 갔을 때 보면 화각이 그나마 제일 컸던 게 홀로렌즈 2가 지금 제일 컸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마저도 지금 이제 일반 소비자는 좀 만족 못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이나 뭐 군이나 이런 쪽에는 불편하더라도 목적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각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정의가 된 건지 그게 더 이제 그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뭐 이걸 답변해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걸릴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의 그런 성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SDK 같은 소프트웨어가 얼만큼 잘 지원해지느냐에 따라서도 제품 선택하는 기준인데 이런 것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에서는 지원이 활발하지만 일반 좀 중소규모,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선택을 좀 꺼려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AW인가 거기에서는 소프트웨어나 뭐 이쪽에서도 많은 이제 발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술의 동향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그런 부분이 결국 저희가 모바일 핸드폰은 기종이 다르더라도
이제 콘텐츠를 갖다 탑재하기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되어서 이제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AR 글래스는 어느 정도 시기에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정도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FOB에 대한 한계점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될 거냐. 두 번째는 컨텐츠를 만드는 그 샌드박스죠. 샌드박스가 언제쯤이면 좀 잘 구현이 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뭐 일단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면 FOV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게 정확히 숫자가 딱 이게 이상 안 된다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트레이드 오프가 명확하다입니다. 예를 들면 두께를 뭐 정말 단적으로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두께를 뭐 5mm에서 한 10mm로 늘리면 90도도 가능해. 요거에 대해서는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소비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트레이드 오프성이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홀로렌즈 2 같은 경우는 FOV가 52도 정도 되는데요. 매직립 같은 경우는 거의 70도 넘어갑니다. 거의 80도 근접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로로 더 커지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또뭐 디밍이랑 이런 것들이 같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컬러 유니포미티는 둘째치고 아예 거의 뭐 선글라스 한 95% 정도 차단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고 그거에 들어가는 이제 라이트 소스, 라이트 엔진 그리고 대한 만들어야 될 외부 가이드한 수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FV를 못 늘린다는 아닙니다. 안경형 이제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게 제품이 나왔어요. 홀로렌즈 2라거나 매직립 2라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그런 인더스트리 쪽으로 쭉 가버리기 위해서 그런 트레이드오프를 다 갖다 버리더라도 폼팩터를 포기하고더라도 그렇게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 더 큰 시장을 좀 요구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소비자 제품이거든요. 소비자 제품에서 FOB가 더 큰 걸 원하느냐 혹은 폼팩터적으로도 더 큰 걸 원하느냐 더 좋은 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평소에 쓰고 다녀야 된다 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즉 폼팩터가 조금 더 중요시 여기고 있고 물론 게임이라거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VR이라거나 VR이 어느 정도 대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시스루 VR이라고 하는 VR의 광학 성능 물론 폼팩터는 크긴 하지만요. 시스루 VR 같은 경우가 이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질문들과 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단순히 AR 광학계 자체는 아직 소비자용 AR 광학계 단순한 거에 대해서는 광학계부터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부터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프로덕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라거나 그 샌드박스, AR 샌드박스를 만드는 업체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죠. 굳이 처음부터 AR용 샌드박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VR을 거쳐서 그거를 만들도록 연동을 시켜 놓는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대답을 드리면은 광학계는 아까 이제 인더스트리랑 이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트레이드오프성 때문에 광학계에서는 일반 소비자에서는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의 FOB가 늘어질 거는 조금 소원하다. 인더스트리가 두 개가 계속 갈라져서 가는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아마 시스루 VR이 나오면서 주로 메타 혹은 홀로렌즈 2 매직립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좀 잘 못 들어서 그 두 가지 업체들에서 그 플랫폼을 먹기 위해서 샌드박스 플랫폼을 먹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요. 아마 시스V에 나오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쯤부터는 그 샌드박스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시현님. 네, 질문. 사실 방금 말씀을 조금 해주시긴 했는데 최근에 어쨌든 메타에서 뭐 캠브리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그 패스스루 방식, 그러니까 칼라 패스스루 방식도 뭐 VR 기기에다 이제 붙어서 나오고 있고 시스루 VR이라고 저희는 일단 얘기 시스루라고 예, 시스루 카메라를 VR이라고. 켜서 이제 바깥 실제 환경을 보는 그리고 바르조의 이제 XR 제품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고성능이긴 하지만 그렇게 또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제 아까 그 사진에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링스 제품, 그 프랑스 제가 알기로 스타트업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도 보면 굉장히 얇게 앞에다가 이제 그 VR 그러니까 렌즈를 쓰고 그리고 그 카메라를 달아서 이제 그
어떤 카메라 영상을 켜서 이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도들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게 비디오스루 어떤 저는 사실 비디오스루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아직 이게 규정되어 네.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 비디오스루 제품과 결국 이 시스루 제품이 혹은 이제 어떤 좀 사용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 많이 좀 차이가 있을 것인지, 혹은 어떤 식으로 또 경쟁하게 될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너무나 좋은 질문이고요. 일단은 시스루 VR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다라는 건, 광학 성능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좋고 완전히 가려진다라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한계점만 설명을 드리면 실내용이다, 실외용은 아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장착할 수 있는 일상용은 아니다. 즉 게이밍용, 지금 하고 있는 집에서 뭐 이런 센서 같은 거 다 치우고 오큘러스 VR 같은 용도로 갈 수 있고 인더스트리용 쪽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외부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안전 문제가 크다. 갑자기 이게 꺼져버리면 그냥 끝나버리고, 그거를 또 이제 전력 소모량 같은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장착하는 게 아니라 특수 목적 시장에서 좀 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시스루 VR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스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안전성 문제는 많이 개선되는 거죠. 갑자기 딱 꺼져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외부가 보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일상적으로 눈이 피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게 꺼버리면 그냥 일반 안경 정도의 폼팩터를 가지고 된다 그러면 그냥 뭐 일상적으로 쓰고 다니는 수준, 얼마만큼 일상에 밀접하게 되어 있느냐가 사실상 얼마만큼 소비자의 이제 돈을 쓰게 할 수 있는 그것과 좀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PC, 핸드폰, 스마트폰이 된 게, 그래서 그 시장이 갑자기 확 하고 커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핸드폰은 잠깐 꺼내 쓰는 정도였지만 안경은 진짜 평소에 쓰고 다니는 수준 정도로 밀접하게 되면은 더 많은 IT 부적 폭발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시스루와 시스루 VR은 좀 지향하는 시장의 가치가 다르다. 어쨌든 그럼 실외에서 쓸 수 있고 가볍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보니까 최근에 보면 골프 칠 때, 골프할 때 이제 어떤 거리 계산하는 것 그런 용도로도 보니까 이거를 AR 글래스라고 하는 게 맞을지 스마트 글래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도 보니까 이제 개발도 되어지는 게 있고, 뭐 시제품 같은 것도 만들어진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또 AR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공간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약간 AR 허드 디스플레이 같은, 물론 자동차용으로도 물론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어쨌든 레티널도 굉장히 얇고 가볍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그럼 B2C 쪽,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그 생각하시는 어떤 사용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되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근미래를 한번 제가 상상한 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스마트 안경이 기술적 한계 같은 것들이 좀 발생을 하지만, 그날도 좀 제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될 거다가 아니고요. 몇 가지 기술이 좀 합쳐지는데요. 첫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할 거 없잖아요. 두 번째는 엣지 컴퓨팅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삼성 TV에서 엑스박스 없이 엑스박스 이것만 있으면은 서버를 통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구현이 됐습니다.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요. 즉 모니터만 있고 컴퓨터가 없더라도 통신만 되면은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고사양 무언가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그 엣지 컴퓨팅이, 그리고 스마트 안경에 대한 광학계가 일반적인 안경 크기로 줄어든다. 이 세 가지의 기술이 좀 합쳐지는 미래를 좀 상상을 한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출퇴근할 때 그냥 의자에 앉아서, 자동차 의자에 앉아서 회사를 가는 동안, 어차피 그때쯤 되면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것 때문에 저 지방 가서 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어차피 물론 저 딴 거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돼서 출퇴근을 하는 혹은 멀리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안경 쓰고 큰 TV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혹은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조금 더 사람의 인생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으면 빌트인으로 디스플레이를 넣느냐, 안경 하나 사가지고 쓰고 고사양 게임을 즐기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전 후자가 더 좀 더 경제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때 이전까지 우리는 이 안경을 대중화시키는 그 좀 핵심 타이밍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까지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게 제 개인적 목표입니다.
참고로 상암동은 지금 자율주행 시범 단지입니다. 사람이 같이 타고 있긴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른 이제 유명한 석학께서도 이제 네 가지 광학계, 어쨌든 그 중에 이제 레티널의 이제 그 광학계 핀미러 방식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어쨌든 이렇게 좀 특이한, 굉장히 유니크한, 그리고 굉장히 다른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AR 글래스와는 다른 형태의 어떤 광학계를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좀 특이한 디바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혹시 우리 국내에도 어떻게 보면 AR 컨텐츠라든지 컨텐츠를 만들거나 솔루션을 만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기업도 혹시 같이 좀 협업을 한다라거나 만약 한다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은 가능할까요? 저희가 핸드폰으로 예상을 한다, 이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패널 회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즉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디바이스를 만드는 건 아니고, 잠깐 저희가 안경을 만들긴 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작동 워킹 목업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 패널을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협업의 중요한 이유가, 혼자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망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많이 망했습니다. 공중분해, 특허가 공중분해되기도 했고요.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의 현재 기조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듈이 가장 핵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경을 티글라스를 보시긴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센서라거나 이런 것들은 최소 기능만 하고 핸드폰에 꽂으면 핸드폰이 그냥 복제되는 수준, 미러링에 복제되는 수준에 그친 것도 그거에 대한 한계점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양산하고 하면은 뭐 국내의 기업들한테도 이제 이 컨텐츠를 테스트할 수 있으면 테스트 보드로서 저희 제품을 팔긴 하겠지만, 아직은 좀 사겠다는 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만들고도 바로 출하돼 버리느라고 이제 저희도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나중에 4층 가서 보시면 되게 한국에서, 해외에서는 좀 보신 분들이 많은데 국내에서는 잘 보신 분들이 안 계세요.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더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분들께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CTO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